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이널샷 진행을 맡은 최우은, 신민영입니다. 네, 오늘 한국 증시 양시장 아주 빨갛게 물들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시장에서는 테마 쪽이 굉장히 강력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두 자릿수 이상의 급등세 나타내는 기업들도 꽤 눈에 띕니다. 일단 양대 지수가 모두 다 상승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경우에는 0.7% 가깝게 뛰면서 이제 2,600선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습니다. 2,594선까지 올라가면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강력하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강보합권에서 유지하면서 현재 외국인들이 소폭이나마 매수세 나타내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전 세계가 주목했었던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지난 주말 사이에 있었습니다. 이 협상을 두고 나온 평가는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였습니다. 양측 모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단은 오늘 밤에 공개될 것으로 보이는 구체적인 협의 결과 내용에 우리가 주시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정확한 이슈 체크와 함께 투자 전략 잘 정비해 보시죠. 네,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시장 마감을 위한 마지막 한 방. 지금 출발할게요. 파이널샷. 네, 오늘 양 시장이 모두 탄력을 받으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이제 2,600선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인데요. 다만 이렇게 코스피 지수가 잘 가면서 2,600선까지 도달하면 다시 한번 고민은 깊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스피는 박스권 안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보다 더 강력한 모멘텀이 나오지 않는다면 2,600선을 뚫어내기라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는 가격에 대한 고민을 여러분들 조금은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 시장 대비해서 많이 올라온 업종과 종목들, 지금 이 가격이 괜찮을까 하는 것을 지수와 연결해서 생각해 보신다면 아마 좀 깐깐하게 따져보셔야 될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화장품 업종을 함께 짚고 갈 텐데요. 코스피 지수 대비해서도 화장품 업종은 최근 들어서 크게 아웃퍼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 밑에 있는 차트가 코스피 차트입니다. 한때에는 이 화장품 업종 지수가 코스피 지수를 전체를 좀 밑돌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들어서 다시 한번 화장품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다시피 코스피 지수 대비해서도 화장품 업종 지수가 큰 폭으로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함께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화장품 안에서 잘 나가는 기업들이 꽤 많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저희가 전해드렸던 APR도 마찬가지이고 실적 잘 나오는 기업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실리콘2가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두 자릿수 이상의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는 화장품 기업들도 많습니다. 지난해까지는 미국향 쪽으로 조금 더 강했다면 다시 한번 중국향 쪽으로 또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화장품 업종 지수가 큰 폭으로 아웃퍼폼하고 있는 가운데 그렇다면 지금 여기 안에 속한 기업들 과연 이 가격이 정당한가 적절할까를 따져보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먼저 실적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실적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한국콜마와 APR은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iPFSC 같은 경우에는 약간 성장이 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콜마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시연을 했고 미국과 중국 쪽에서의 모두 다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PR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일단 메디큐브 쪽에서의 성장 주도가 아주 강력하게 나오고 있고요. 마케팅비를 낮추고도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다라는 메리츠증권의 평가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CNC 인터내셔널인데 약간 아쉽습니다. 매출과 이익이 모두 다 시장의 예상치를 약간 좀 하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CNC 인터내셔널 20% 이상 급등세 나타내고 있고요. 중동 쪽의 수출이 호조세를 나타내고 있고 중국 쪽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수출이 괜찮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중국 쪽에 조금 더 포커스가 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펌텍코리아 신공장 증설 계획을 밝혔습니다. 앞으로 화장품 시장은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아이패밀리 SC 일본 매출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유럽 쪽의 수출은 좀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일본이 약간 부진한데라는 이러한 시장의 컨센서스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 시점에서 화장품 업종을 볼 때 어떤 걸 봐야 할까요? 이제 화장품 업종을 종목들을 하나하나 따지기 위해서는 꽤 많은 기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메리츠증권에서 오늘 아주 냉정한 리포트를 하나 발행을 했는데 지금 성공하고 있는 기업은 한마디로 APR과 이번 달에 상장을 앞둔 달바 글로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한계에 부딪힌 기업도 있습니다. VT, 클리오, 아이패밀리 SC인데 앞서서 봤을 때는 실적이 괜찮은데 뭐가 한계에 부딪혔냐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화장품주들 투자하실 때에는요. 지금까지 생각했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얼마 늘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합니다. 화장품의 트렌드가 바뀌고 있기 때문인데요. 화장품 트렌드 먼저 일본을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 비중이 높은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성장이 정체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한국으로 좀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자면은 올리브영과 같은 이런 오프라인 업체에 많이 들어간 기업들이 성장이 정체 중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VT 같은 경우에는 일본 드럭스토어 19,000개 중에 8,000개에 입점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절반에 입점되어 있는 어마어마한 기업이고요. 아이패밀리 SC와 에이블 CNC 같은 경우에는 일본 매출 중 80에서 90%가 오프라인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클리오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매출 가운데 70%가 오프라인에서 발생한다고 하는데 오프라인에서 잘 팔리면 좋은 거지 뭐가 문제냐라고 생각해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한계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 오프라인 채널은요. 일본 국가라는 특성상 인적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하고 폐쇄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시장에서 이렇게 어려운 일본 시장을 뚫었네, 이렇게 어려운 일본 오프라인 시장을 뚫었네 하면은 긍정적인 평가를 줬습니다. 한 번 진입하면 빠르게 입점 점포를 늘려갈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건데요. 다만 이게 단점이 최근 들어서 부각되고 있습니다. 가격 정책에 대한 간섭이 확실히 오프라인 채널 좀 크다고 하고요. 치열한 경쟁과 마케팅비는 부담입니다. 온라인 쪽에서 잘 나가는 기업들이 이제는 갑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앞서서 만나봤던 것처럼 일본에서는 오프라인 채널에 입점하기 위해서는 인적 네트워크를 쌓아야 되고 폐쇄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온라인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온라인에서 잘 나가기만 한다면은 오프라인 채널에서 먼저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APR과 달바 글로벌이 되겠습니다. 온라인에서 워낙 잘 팔리고 입소문이 나다 보니 일본의 오프라인 업체들이 먼저 컨택을 하는 겁니다. 우리 오프라인 업체에 들어와 주세요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앞서서 만나봤던 이러한 업체들보다는 뭐 가격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조금 더 우위에 점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APR과 달바 글로벌 앞으로 보자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또 다른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어서 만나보시죠. 그리고 지금까지는 마케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은 비용이 많이 발생하면은 시장에서 걱정을 합니다. 얼마나 지금 위태로우면 마케팅비를 이 정도 많이 쓸까라고 생각을 할 텐데 이제 화장품 업계는 약간 바뀌었습니다. 마케팅비가 많이 쓰는 업체들의 성장이 오히려 두드러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화장품은 사실 원가 비율이 워낙 낮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마케팅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심지어 레버리지 효과로 수익성도 더 좋아진다고 하는데요. 온라인 채널 비중이 큰 업체들 같은 경우는 매출 대비해서 마케팅비가 높은 그러한 현실인데 광고 선전비 비중 10%가 넘는 업체들이 매출 성장률도 좋았다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APR, 광고 선전비 같은 경우는 비중이 17%를 넘어가고요. 달바 글로벌도 마찬가지입니다. 23%를 넘어갑니다. 물론 이 10%를 넘어가는 기업들 꽤 많습니다. 애경산업과 클리오가 있을 텐데 애경산업 같은 경우에는 중국 시장이 워낙 부진하기 때문에 아무리 마케팅비를 많이 쓴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부진을 이길 수는 없는 것이고요. 클리오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 전략에 패착이 있었다라고 메리츠증권에서는 아주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시장을 어떻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메리츠증권에서는 생각을 바꾸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화장품주들을 투자할 때 이전과 똑같은 투자 포인트를 가지고 투자하신다면 아마 그 투자는 잘 안 될 확률이 커 보입니다. 산업 확장기의 매출보다는 수익성 개선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이 시장에서 누가 매출을 빨리 늘려가면서 글로벌 점유율을 높여가느냐, 그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메리츠증권에서는 아직도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업체들이 많다.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해보지 않은 마케팅 방식에서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봐 우려가 크고 반발도 작지 않을 것이며 책임도 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렌드에 잘 맞는 이런 마케팅을 잘 해나가는 기업이 결국에는 글로벌 시장 안에서 선두주자가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내포를 하고 있고요. 고작해야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를 쓰고 시딩키트를 보내면서 우연히 한번 바이럴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많다라고 꼬집습니다. 돈이 없으면 이해가 되는데 매출이 올라와서 현금 흐름에 여유가 있는 업체들도 이렇게 소극적인 상황이다라면서 지금까지 화장품 기업들과 다르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해나가고 있고 그만큼 또 매출이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들을 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화장품 기업들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꽤 이제는 깐깐한 기준들을 가지고 투자에 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시그널은 이렇게 화장품주 함께 짚고 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또 주목할 만한 헤드라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신민영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 업종별로 종목별로 움직이고 있는 헤드라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열어보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 소식입니다. 대만의 컴퓨텍스 개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주가 반등세 포착됩니다. 아시아 최대 정보통신 박람회인 대만 컴퓨텍스의 개막을 일주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관련 기대감이 주가에 작용해주고 있습니다. 올해 행사에도 젠슨왕 엔비디아 CEO 등 빅테크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는데요. 새로운 AI 칩 또는 기술의 공개 여부와 함께 삼성전자의 HBM 승인에 관한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가 주요 이슈로 꼽히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SK하이닉스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제품 전시 부스를 꾸리는데요.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HBM4를 전시하면서 엔비디아와 TSMC와의 협력을 또 강조할 것으로 보이면서 주가에 대한 기대감도 받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네, 증권주가 동반 52주 신고가를 다시 썼습니다. 호실적 그리고 정책 수혜에 대한 기대감 동시에 받아가고 있는데요. 대선 후보들의 공약 관련이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면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시사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를 비롯해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역시 장기 박스피 탈출을 위한 K자본시장 선진화 공약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이렇게 증시 부양 책을 공약으로 내세우자 시장에서는 대선 공약을 결과를 막론하고 증권주의 수혜를 점치고 있는데요. 증시의 거래 대금이 회복하면서 증권사의 수익 비중이 큰 브로커리지 실적 회복이 좋은 흐름 보이고 있다라는 것도 핵심 원인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네, 현대백화점은 깜짝 실적을 기록했고요. 자사주 매입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프라이즈급 실적 속에 증권사에서 연이어 목표 주가를 올리고 있습니다.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15%, 63% 증가했고요. 시장 평균 전망치를 15% 웃돌았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목표 주가 8만 원에서 9만 원으로 12.5% 올렸고요. 대신증권에서도 목표 주가 17% 오른 8만 2천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도 대선 국면에 따른 내수 활성화 대책 등으로 구매력 개선이 기대된다면서 최선호주로 꼽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더불어서 자사주 매입과 배당금 확대하면서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겹호재 나오면서 오늘 주가도 신고가 다시 썼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불닭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 삼양식품, 장중에 황제주를 터치한 후 하락 전환했습니다. 장중에 100만 1,000원까지 오르면서 황제주에 처음으로 등극을 했는데요. 현재는 96만 원 선 초반에서 3%대 약세로 전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황제주가 국내 증시에 등장한 것은 지난해 9월 삼성바이오로직스 이후 약 8개월 만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불닭볶음면의 세계적인 흥행에 따른 수출 호조 영향으로 실적이 개선
개선되면서 이어진 결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영업이익 133% 급증하면서 1,442억 원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헤드라인 함께 짚어보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메리츠증권 도곡 WM센터 김경욱 과장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가지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어떤 소식에 조금 더 주목해 보셨을까요? 오늘은 현대백화점 관련된 말씀 좀 드릴까 하는데요. 현대백화점의 1분기 영업이익이 일단은 1,125억 원이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63% 정도 성장하는 시장의 가이던스를 상회하는 그런 좋은 실적이 나왔고요. 통상적으로 2분기에 반영되던 도로 사용료 20억 원이 1분기에 반영되면서 백화점 부분은 좀 부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현대백화점의 영업이익이 좋게 나왔던, 실적이 좀 좋게 나왔던 부분은 뭐냐면 역시 자회사인 지누스의 영업이익이 일단 크게 증가하면서 1분기 실적을 견인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지누스의 관세 환급 비용이 2분기에도 반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분기 역시 좀 현대백화점 실적에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더군다나 백화점 업황 자체도 일단 4월까지는 좀 부진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5월부터는 일단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라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백화점 부분의 부진까지 조금 턴어라운드가 된다면 2분기 업황 회복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또 면세 쪽에서도 이제 월별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백화점, 면세 그리고 지누스까지 이제 3박자가 구로 갖춰지면서 당분간은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 현대백화점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현대백화점에 대한 의견 더 들어봤습니다. 이밖에도 오후장에서 매수 관점으로 보고 계신 종목 있으실까요? 오늘은 SK가스라는 종목 가져와 봤고요. 투자 포인트 좀 몇 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가스는 1분기 일단 영업이익 기준으로 시장 기대치를 좀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석화 시장이 좀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판매 실적 감소를 이제 발전 부분에서 이제 실적 증대로 극복하는 이제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주가도 현재 우상향을 그리면서 꾸준하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가 좀 기대가 됐었던 울산 GPS 상업운전 관련돼서 상업운전 이후에 1분기에 이제 실적 부분에서 처음으로 이제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좀 고무적이었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1분기 이용률은 원자력과 기저발전력 증가로 다소 낮은 이제 60% 초중반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일단은 이 부분이 이제 추정치지만 사실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밸류에이션 측면에 있어서도 SK가스가 최근에 이제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여전히 좀 낮은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25년 예상 가이던스 대비해서 PER 한 7배 언더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또 PBR 기준으로도 1배 한참 못 미치는 0.7배 수준으로 이제 저평가 국면에서 아직도 지금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저평가 국면에 진입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또 미국 LPG 가격이 4월까지 이제 빠르게 상승한 후에 5월부터는 이제 급격히 하락 변동성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미국 관세 적용 유예 결과가 사실은 향후 관세 방향에 따라 가격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의 협상 과정이 좀 긍정적인 부분이 이어진다면 동사에 있어서는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이 될 것 같고요. 동사는 이제 LPG 트레이딩의 기회는 여전히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동사의 키포인트인 울산 GPS 수익성이 3분기까지는 우상향 흐름을 이어갈 거기 때문에 2분기, 3분기 동사 실적에 있어서도 디스카운트 요인은 없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재 주가에서는 충분히 한번 기술적으로도 매수해볼 만한 가격대인 것 같고요. 목표가는 28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20만 원 정도로 잡아도록 하겠습니다. 네, SK가스에 대한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최윤 앵커가 준비했습니다. 네, 먼저 외국인이 코스피 안에서 사고 파는 기업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외국인 투자자들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심으로 강력한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현대차 자리하고 있고요. 네 번째로는 두산 에너빌리티, 다섯 번째로는
삼성전기 자리하고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셀트리온 자리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세 번째로는 현대로템, 네 번째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다섯 번째로는 삼성중공업 자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안에서의 외국인 수급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네, 코스닥 안에서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 에코프로 BM 쪽으로 강력한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특징적인 부분은 ABL 바이오 쪽으로 연속으로 순매수가 들어온다는 점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D&D 파마텍, 네 번째로는 하나마이크론, 다섯 번째로는 에코프로입니다.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 에코프로 계열사들을 중점적으로 매수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 가장 첫 번째로는 이 클래시스 자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실리콘2, 많이 오른 제약 에스테틱 쪽으로 오늘 시장에서 차익을 실현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세 번째로는 HLB, 네 번째로는 YG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오늘 BHI 쪽으로도 매도 물량이 나오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기관 투자자들 현재 코스피 안에서 어떠한 기업을 매수하고 또 매도하고 있을까요? 네, 기관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쪽으로 오늘 강력한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매수에 힘입어서 최근 들어서 주가 상승 탄력이 좋았는데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도 들어옵니다. 세 번째로는 현대건설, 네 번째로는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여전히 원전주 쪽으로 매수세 강력하게 유입되고 있고, 다섯 번째로는 신한지주 현재 이름 올리고 있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 가장 첫 번째로는 현대로템 자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셀트리온, 세 번째로는 SK바이오팜, 네 번째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다섯 번째로는 HT현대미포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관 투자자들 코스닥 안에서 어떠한 기업을 사고 팔고 있을까요? 네, 기관 투자자들 실리콘2를 강력하게 매수합니다. 외국인들과 좀 다른 그런 포지션 보여주고 있고, 두 번째로는 원텍, 세 번째로는 CNC 인터내셔널, 네 번째로는 시젠, 다섯 번째로는 GNC 에너지 자리하고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 로켓 헬스케어 가장 첫 번째 자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신규 상장주가 많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 가장 첫 번째로 자리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알테오젠, 세 번째로는 태광입니다. 네 번째로는 원일 TNI,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SM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외국인 기관 수급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이데일리온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하는 만홈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의 기쁨을 안겨줄 만홈런 종목들 찾아보시죠.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했던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지난 주말 사이에 있었죠.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라는 평가도 들려왔는데 우리 증시는 이에 반응을 하면서 상승세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판세 어떻게 읽어볼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이 미국과 중국의 관세 협상이 드디어 첫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스위스에서 이틀 동안 진행된다라고 제가 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얘기는 물론 협상에 대해서 명확하게 또 결과가 나와야지만 진전이 있는 것이겠지만 양국이 대화를 시작했다라는 부분에서 의미가 있다. 그리고 정말로 이틀 동안 할 정도면 얼마나 서로 간에 급했겠느냐라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말로는 이제 외교적인 부분이 있고 정치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니들이 먼저 안 하면은 나도 액션 취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 중국에서는 슬그머니 장기전은 준비를 하지만 관세나 이런 부분 슬그머니 내리는 모습이 있었죠. 서로가 50% 이상은 좀 말도 안 되는 수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있는 거고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래로 낮추는 부분 당연히 얘기가 나오고 있을 거고 품목별로도 영국하고도 보시면 품목별로 관세 협상을 이루어진 거 보셨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서로 간에 조금씩 양보하면서 이제 빠르게 좀 해결해 나가고 싶어하는 눈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지금 만나야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6월 FOMC 이전 그리고 생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6월 달까지는 1차적으로 기본적인 부분은 해결을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트럼프의 의도 그리고 기존부터 얘기해왔던 부분에 대해서 중국도 화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이제 걱정하던 부분이 조금씩은 해결되고 있다 보시면 되고 지금 얘기 나오는 걸 들어보면은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이 관세 협상이 미중 간에 뭐 1차적으로 뭐 일부라도 타결될 가능성에 대해서 87%까지 이제 뭐 그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시장 참여자들도 모두 조금 안도를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월요일인데 굉장히 편안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또 전쟁 그리고 이제 평화를 앞두고 있는 구간이죠. 이제 뭐 인도랑 이제 뭐 파키스탄 같은 경우도 뭐 휴전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전승절 3일 휴전을 했었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드디어 푸틴이 이제 만나자라고 제안을 했고 젤렌스키는 직접 만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일 날 투르키의 이스탄불에서 만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관심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관련주들 미리 준비해야 된다라고 제가 꾸준히 말씀을 드려왔는데 좋은 모습 보이고 있으니까 잠시 후에 확인해 보고요. 자, 전체 차트를 보면서 그림으로 보면 굉장히 쉽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차트를 많이 보시는 건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500 근처까지만 와도 괜찮고 올라와서 이 위에서 한번 쉬는 구간 만들어도 괜찮다라고 했는데 거의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는다라는 느낌으로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급등 흐름이 나오지 않을 뿐이지 천천히 올라가는 모습 굉장히 긍정적이다. 아주 좋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정확하게는 기존의 박스권 쪽으로 금세 회복을 했다라는 거. 딱 한 달 전에 있던 여러분들의 두려움은 지금 없다라는 것만 보셔도 관세라는 부분은 무역 협상을 위한 카드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과도한 공포 이후에 빠르게 올라오는 모습 아주 좋은 것 같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730포인트에서 최근에 계속 걸려 있었는데 뭐 지난달 말부터 해서 뭐 계속 이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고 횡보를 하고 있죠. 730포인트 넘어가면 780까지는 또 단수면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니까 지금 구간에서 코스닥이 약하네라고 생각하실 거 없고요. 이 구간만 넘어가면은 원래 형님 먼저 아우 먼저 말씀드렸죠. 연초에는 코스닥이 더 강했고요. 그리고 나서 한 3월 즈음부터 해서 코스닥이 쉬어가는 구간, 이런 구간에 코스피가 조금 더 강해진다. 그래서 제가 작년 말부터 말씀드린 게 4월 정도부터는 코스피도 힘을 내줘야 된다. 그래야 양 증시가 누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같이 올라간다. 동반 상승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흐름을 지금 아주 잘 맞춰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우려했던 것보다 시장은 제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긍정적인 요소를 계속 안고 가고 있으니까 아직 불안감은 남아있지만 불안감에만 너무 공포감 가지실 필요 없고 해소되는 부분, 이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라고 하면 더 좋아질 것이고 이 불확실성 때문에 경기에 대해서 조금 지표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금리 인하 같은 경우가 확장되면은 하반기에서 내년까지는 오히려 주식시장이 굉장히 멋지게 유동성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도 보시고 그와 관련된 섹터를 보면 우리가 편안하게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그 전략만 여러분들 그대로 안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일주일 동안은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섹터들 그리고 관세 협상, 미국과 중국이 이제 뭐 타결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싹 정리를 한번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5일 동안만 여러분들이 집중해 주셔도 올 한 해를 아주 편안하게 넘길 수 있다라고 제가 자신감 있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월요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께 그동안 많이 말씀을 드렸던 돌고 돌아서 다시 한번 반도체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뭐 조금 전에도 대만에서 이제 행사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IT 세미나는 1년 내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반도체에 관련된 뭐 신기술, 뭐 AI에 관련된 신기술 이런 부분을 계속 뽐낼 수 있는 자리가 1년 내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도체주가 왜 요즘에 그렇게 강하지 않은 것 같은데 왜 또 이거를 봐야 되느냐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아무리 다른 섹터가 오른다라고 해도 반도체주를 빼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IT 투톱이란 말이 왜 있겠습니까? 부동의 시가총액 1, 2위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고요. 당분간은 넘볼 기업이 없습니다. 3위랑도 격차가 굉장히 크게 나고 있죠. 1, 2위 간의 격차만큼 2, 3위 간의 격차도 굉장히 큽니다. 지수가 움직이려면 반도체주가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반도체주가 침체기로 들어가는 사이즈냐라고 보면은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지금 AI로 뒤덮이는 시대고 그리고 로봇 관련주가 뒤덮이는 시대다라는 거 여러분들 모두가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 핵심,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반도체라는 거죠. 그러면은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 어떤 종목을 그리고 어떤 섹터를 봐야 되는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되니까 그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종목들 오늘 제가 또 선별해 왔으니까 오늘의 말로 없는 종목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반도체주 안에서 이야기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주가 또 잘 가줘야 우리 증시가 시원하게 상승하는 측면이 분명 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득점 낼 수 있는 안타 종목부터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IT 투톱 안에서 역시나 꼽아주셨네요. SK 하이닉스 골라주셨는데 오늘 주가는 뭐 대만 컴퓨텍스 그러한 이야기 나오면서 3%가량, 2에서 3%가량 반등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주가는 20만 원 선 아래에 머물러 있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가장 완벽한 한 단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올라오는 분을 반등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말씀을 정확하게 해주셨네요. 왜 반등이란 단어가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 상승과 반등에 대해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기존에도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반등이라는 것은 좀 과도하게 밀렸거나 조정 구간 이후에 기술적으로 올라오는 게 반등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반등 구간 이후에 내가 최소한의 가격을 회복한 이후에 추세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상승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라오는 구간은 전혀 만족스럽지 않은 구간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20만 원 초반 구간을 넘어가야 되고요. 20만 5천 원 구간 넘어가서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상승 초입이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즉 반등 구간은 지하실 같은 구간이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죠. 지금 너무나도 싼 구간이니까 조금 올라왔다라고 해서 아이고 올라왔는데 사도 되나라고 의심 가지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HBM 하면은 SK하이닉스가 떠오를 수밖에 없는 게 엔비디아를 그냥 꽉 잡고 있다라는 거 하나만으로도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뭐 CXL이라든지 유리기판이라든지 뭐 소캠이라든지 차세대 반도체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 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 분야도 당연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심으로 흘러가고 마이크론까지 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메모리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삼성이 과거에는 압도적인 선두였지만 지금 HBM 이슈로 인해서 아예 역전이 됐죠. 그러면서 삼성이 퀄테스트에 이제 6월에 통과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3위권으로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두권에는 SK하이닉스가 꽉 잡고 있다는 거 체크하면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거 한 장만 보시면 여러분들 이제 HBM은 끝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2023년에 3만 장을 생산했던 이 SK하이닉스가 그 다음에 작년에 10만 장을 생산했고 올해 원래 14만 장 생산하던 거를 하반기 되니까 17만 장으로 늘리겠다. 하반기에 3만 장 늘리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하다. 브로드컴에서 이제 맞춤형 반도체 시장을 열겠다라고 공언을 했죠. 그러면서 하반기부터 진행을 하는데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다 이제 들어와라라고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랑 마이크론은 이제 테스트 중이고 하이닉스는 3만 장을 작년에 증설을 하는 것으로. 그럼 이 3만 장은 엔비디아에 공급하는 것보다는 무리해서 증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정에 없던 걸 증설하는 거니까 조금 더 가격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SK하이닉스 그냥 HBM만 봐도 되고 추후에 있는 이 차세대 반도체들 같은 경우에도 성장 동력이 충분하다. 아주 편안한 안타 종목으로 지금 지하실 구간에 너무 싼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편안하게 비중을 크게 늘리셔도 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전히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편안하게 비중 늘릴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SK 하이닉스 정리해 보고요. 이번에는 2루 타석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루타 종목은 반도체주 안에서 네오셈을 꼽아주셨네요. 넥스트 HBM이라고 불리는 CXL 관련주이기도 한데 CXL 검사 장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멘텀에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뭐 넥스트 HBM이다라고 하는데 정말로 HBM만큼 될 거냐에 대해서는 조금 미지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제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삼성이 이제 HBM 쪽에서 뒤처져 있다 보니까 차세대 우리가 더 센 거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뭐 넥스트다, 뭐 차세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HBM을 능가할지는 실제로 시장이 열려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 시장이 열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삼성 같은 경우에는 작년 중순부터 활성화를 시키겠다라고 했는데 혼자만 되는 건 아니죠. 소켓 관련된 부분이랑 호환성이나 이런 부분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올해로 밀린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는 이제 글로벌 공급사들하고 다 얘기가 끝난 이 네오셈 같은 경우가 가장 뭐 검사 장비 쪽에서는 편안하게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세계 최초로 뭐 CXL 2.0 검사 장비 공급하고 뭐 글로벌 고객사에 납품하고 호환성 테스트 이런 부분 다 끝났다라는 측면에서 이제는 정말로 CXL 같은 경우는 뭐 올해 하반기부터는 뭐 조금씩 시장이 열리지 않겠느냐. 한 번에 뭐 시장을 다 잡아먹는다는 아니어도 조금 전에 HBM 같은
같은 경우 3만 장에서 10만 장 이렇게 올라간 거 보셨죠? 초도 물량이 잘 풀려서 이게 호환성도 좋고 정말로 효율을 잘 얻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급격하게 생산량이 증가할 수 있고 검사 장비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이 테스트 용품 같은 경우는 소모품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검사 장비는 꾸준히 수요가 나올 수 있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글로벌 고객사들의 러브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그냥 편안하게 누리시면서 이루타 종목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종목들이 많다라고 했는데 조금 가볍지만 멋지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응원 많이 해주시면은 그런 움직임 바로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오셈으로 살펴봤습니다. 올해는 또 CXL 관련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함께 눈여겨보셔도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3루타 종목, 조금 더 장타 노릴 수 있는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3루타 종목으로는 SKC를 골라주셨어요. 유리기판 대장주이기도 하고 또 우리 만룸론 종목이기도 한데 최근에는 흐름 조금 저조하지 않았나 싶은데 어떤 부분에 좀 주목해 볼까요? 네, 맞습니다. 자, SKC 하면 유리기판 대장주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거고 뭐 단 한마디로 표현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 CES에서 이제 최태원 회장이 방금 팔고 왔다. 요 한마디로 모든 게 해결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제 엔비디아에서 이제 이 발열량을 잡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바로 해결해 줄 이런 뭐 게임 체인저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기대를 모으고 있죠. SK 앱솔루스가 너무나도 잘해주고 있다 보니까 설명이 별로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말로 없는 시간에만 거의 한 10번 가까이 설명드린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미 다들 알고 계시고 이미 말로 없는 종목 순위권에도 있는 종목인데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지금 쉬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그 포인트 그대로 쉬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돼요.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라고 하는데 실제로 달리는 말 너무 빨리 달리다 보니까 그걸 잡아서 올라타려고 하면은 낙마하고 부상을 입게 됩니다. 말이 달리다가 잠깐 쉴 때 그때 올라타야지 다시금 달릴 때 여러분들이 멋지게 승마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쉬는 구간에서 보면 아주 좋은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고 3루타 종목 호타중족이라고 했죠. 빨리 움직일 수 있고 멀리 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중장기로도 아주 좋은 종목이니까 여러분들이 SKC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C는 지금 쉬어가는 구간에서 다시 잡을 수 있는 종목으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SKC에 대한 관심도 함께 가져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세 가지 종목 먼저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제는 만룸론 종목 봐야 하는데 그동안의 만룸론 종목들 수익률 체크해 보겠습니다. 인벤티지랩이 또 수익률이 불어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인벤티지랩 뭐 하루 쉬고 있지만 금요일날 뭐 어마어마한 상승세 보이면서 250포인트 뭐 근접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 이제는 이제 수익률 고점 높이는 과정은 연초까지 다 하고 그다음에 저점 높이는 과정을 했습니다. 말씀드렸는데 지난달부터 해가지고는 이제 고점과 저점 모두 다시 한번 높아질 수 있는 이런 구간이 왔습니다. 말씀드렸고 지난달에 이제 200포인트 넘는 종목 이런 종목 어렵지 않을 거다라고 했는데 지난달 말까지는 안 됐지만 이달 초에 바로 달성하는 모습입니다. 멋진 모습이고 대신 이렇게 너무 빠르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쉬어가는 타임이 필요하니까 오를 때마다 비중을 점점 줄여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그런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하나오션 같은 경우 지금 쉬고 있지만 언제 움직여도 이상할 게 없고 제주반도체나 SKC나 이런 부분은 항상 뭐 쉬고 있는 구간 기회다라는 거. 그리고 최근 치고 올라오고 있는 LIG 넥스원이나 원익홀딩스도 다시 한번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크라우드웍스도 오늘 움직이고 있는데 잠시 후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페이지 50% 이하 종목은 이제 순위에 들 수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종목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50% 종목은 볼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뭐 60% 아래 종목도 쉽지 않은 이런 구간이 여름 정도 되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여러분들 SKC 지금 쉬고 있다. 뭐 조금 전에도 뭐 그린케미칼이나 아니면 제주반도체 이런 거 쉬고 있다 말씀드렸는데 HB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고요. 테크잉은 지금 제가 볼 때는 완전 지하실에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꾸준히 관심 가져보시면 됩니다. 이 안에서도 계속 순환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들 이제 오늘 간단하게 봐드릴게요. 크라우드웍스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오늘 다시 한번 고점을 도전하기 위해서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캡처해서 보내드린 구간은 15,000원 도전 구간이라서 대형
대응 전략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말로홈런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봤는데 17,000원대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간단합니다. 지금 10,000원과 15,000원 사이 25,000원 단위로 2,500원 단위로 있죠. 그러면은 15,000원과 이제 2만 원 사이에 17,500원 넘어가느냐 싸움이에요. 17,500원 넘어가면은 상한가 들어가거나 그냥 보유하시고 내일 매도하시거나 그 이후까지 보시면 되고요. 그럼 아마 이 고점 같은 경우는 아마 돌파가 될 겁니다. 17,500원 돌파를 못하면 최소한 절반에서 전략 매도하고 17,000원을 이탈하면 그냥 전략 매도한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체크하면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전진건설 로봇. 조금 전에도 제가 이 평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런 로봇, 이 건설 로봇 관련주들이 당연히 좋다. 뭐 사실 로봇이라기보다는 그냥 건설 장비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동안 말씀드렸듯이 5만 원 저항인데 이 구간만 넘어가면 된다라고 했는데 바로 갭으로 넘어가는 거 아주 좋습니다. 만약에 52,000원 아래로 눌린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신규 매수도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니까 앞으로 말로홈런까지 꾸준히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자이언트 스텝인데 우리 말씀드린 지 일주일 정도 되는 이 기간 만에 바로 올라왔습니다. 킹 오브 킹스 누누이 말씀드렸으니까 관심 가져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뭐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8,500원 구간에서 매도 못하셨다 해도 8,000원 구간 다시 한번 올라오면서 좋은 구간 만들 거고 그동안 매수 못하신 분들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마지막 종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티스트 스튜디오입니다. 자, 다음 달에 이제 오징어 게임 3가 이제 출시가 됩니다. 그에 맞춰서 그 안에 아마 두세 번 정도 튀어 오르는 이런 현상이 있을 텐데 그 부분 계속 꾸준히 누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차 목표가 코앞에 두고 있으니까 말로홈런까지 가는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동안의 만홈런 종목들 스윙을 체크해봤고요. 또 1차 목표가에 도전하고 있는 종목들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종목들 잘 선별해 놓으니 또 이슈가 있을 때마다 탄력을 강하게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의 종목도 잘 살펴봐야겠죠. 하이라이트 종목, 반도체주 안에서 어떤 종목으로 살펴보고 계실까요? 네, 오늘은 뭐 K시텍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동안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만 해당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에 다 해당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종목이 최고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중에 K시텍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때는 매수하기에는 사실 조금은 부담스럽고 이제 조금 올라가면 쉬는 구간 노리자라고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너무나도 잘 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편안한 구간이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HBM, 소캠, CX에 모두 다 강점 있는 기업이고 뭐 유리기판 쪽에도 들어갈 수 있고 평평하게 해주는 과정이니까 다 필요하다 보시면 됩니다. 가격 전략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6,500원 전후에서 지금 가격권 부분에서 너무나도 편안한 구간이다. 그림만 봐도 아실 수 있을 거고요. 목표가는 굉장히 높습니다. 기존에 4만 원이 1차 목표가고 그 위로 올라가서 5만 5천 원이 2차 목표가입니다. 100% 이상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편안하게 보시고요. 그리고 2만 4천 원 이탈하면 리스크 관리 정도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 사이에 100% 넘어가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만루홈런 종목은 K시텍으로 살펴봤고요. 2차 목표가 5만 5천 원 꼭 기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들을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는 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한 미국과의 첫 무역 협상과 관련해 회담은 건설적이었으며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고 말했다. 그는 10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미중 협상을 마친 뒤 공동 성명이 12일 발표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는 중요한 컨센서스를 이뤘다면서 양측은 통상, 경제협의 메커니즘을 구축키로 합의했으며 후속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은 통상 협상에서 항상 윈윈하는 결과를 추구해왔다 라면서 중국은 미국과 협력해 차이는 관리하고 협력 분야를 확대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계 경제에 더 많은 확실성과 안정성을 불어넣을 것이라면서도 일부 차이와 마찰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측 수석 대표인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도 이날 협상 종료 뒤 취재진과 만나 중국과의 첫 공식 무역 협상과 관련해 실질적 진전이 있었고 생산적이었다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과 함께 협상에 참여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중국과의 의견 차이에 대해 이전에 생각했던 것만큼 그리 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네, 이슈 체크콘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한진 이코노미스트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많은 또 시청자분들이 지금 경제가 좀 어렵다, 주식시장이 좀 어려운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특히나 그 가운데서 좀 가장 예측하기 어렵고 또 어려운 부분이 외환시장이 아닐까 싶은데 오늘 보니까 1,400원대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워낙 강세가 이전보다는 그런 움직임이 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 달러의 움직임 그리고 한국의 외환시장의 흐름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예상대로 안 가고 있죠. 네. 사실 관세 전쟁이 본격화되면 달러 강세, 네. 나머지 통화 약세 이런 구도가 트럼프 일기 때도 이제 그런 구도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봤는데 한 두 가지 요인에서 조금 다르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달러는 좀 약하고 나머지 통화들이 좀 강세로 움직이는데 첫 번째는 그 전에 많이 올랐다. 달러가 그 전에 많이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조금 부담이 커졌다. 달러 강세에 대한 부담이 커져가지고 좀 탈출하려고 하는 조금 매각을 하려고 하는 그 수익을 실현하려고 하는 욕구가 커졌다라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너무 이제 지금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과도할 정도로 높은 관세율을 지금 그렇죠. 매기다 보니까 미국 경제가 흔들릴 것이다라는 그 관세를 부과하는 미국 자체가 먼저 흔들릴 것이라는 다른 나라는 사실 미중 간만 해도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금액과 중국이 미국에서 수입하는 금액이 5배 차이거든요. 미국이 그만큼 많은 대중 의존도를 그렇죠.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지금 공급망의 차질이라든지 7월 정도면은 이제 그 전부 소매 매출 쪽에서 매대가 빌 것이다라는 이제 그러한 이제 두려움 이런 것들 미국 경제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 더 크게 반영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너무 큰 폭으로 관세율을 때렸기 때문에 생기는 그러한 반작용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고요. 부수적으로는 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만은 사실은 2022년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미국이 금리를 막 올리기 시작할 때 2022년 가을로부터 보면 그때 달러 인덱스가 115 정도 됐어요. 지금이 100이니까 한 13% 정도 떨어진 상태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달러는 조금 고점을 찍고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많은 작은 산봉우리를 만들었지만 결론적으로는 2022년 10월 정도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좀 글로벌 금융시장이 팬데믹 이후에 안정되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달러는 추세적으로 조금 약세를 보여왔다.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관세가 터졌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달러가 고점을 찍고 좀 내려온 상황이고 그 가운데서 관세와 같은 이슈가 좀 부각되면서 달러는 더 약해졌고 원하는 강세를 보였다. 이렇게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가 이전보다 좀 부담감이 덜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다만 경제 상황이 그리 좋지 않다 보니 이게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전과는 또 다른 성격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금리 인하 관련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한국은행은 글로벌 특히 미국의 통화 정책을 그렇죠. 조금 지켜보고 싶어하는 그러한 움직임이 있고요. 그래서 미국이 만약에 7월 정도에 이제 6월은 조금 지금 컨센서스 상으로는 금리 인하를 안 할 것이다라는 쪽인데
네, 제 생각에도 6월부터 조금 지표가 미국 경제 지표가 악화되기 때문에 그게 나오는 게 이제 7월이지 않습니까? 6월달 경제 지표가 발표되는 것을 받아보면서 연준이 7월달에 이제 금리를 올해 금리 인하를 시행할 것 같고요. 7월에 인하하면서 만약에 현재 관세율이 어느 정도 수습이 돼간다고 하지만 여전히 하반기 미국 경기가 침체 쪽으로 기운다면 연준은 7월, 10월, 12월 3번 인하를 해서 지금 4.50%의 금리를 3.75%까지 연말에 한 75bp 정도 인하할 것 같고요. 그런 전제를 한다면 한국은행은 금통위에서 아마도 7월에 한 번, 또 한 10월에 한 번. 그래서 한국은행은 미국보다는 연준이 3번 인하할 때 한국은행은 한 2번 정도 인하할 것이다라는 게 제 의견인데요. 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아무래도 조금 환율에 대한 영향, 그렇죠. 그리고 암묵적으로 지금 미국이 한국 환율, 한국뿐만 아니라 지금 아시아 국가, 특히 무역 수지가 대미국 흑자가 높은 미국이라든지 대만 환율이 좀 지나치게 절하되는 것을, 원달러가 올라가는 것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네. 그것은 지난번에 한번 공언했습니다. 네. 트럼프가. 그런 측면에서 아마도 조금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환율에 대한 방어가 관세 전쟁이 무르익어 가면 갈수록 하반기에 그렇게 편안하게 조금 편안하게 똑같이 인하하기는 좀 어려울 거다. 환율 측면에서. 그리고 이제 재정 정책이 조금 하반기에 계속 조금 더 강하게 펼쳐지면서 우리나라 같은 네. 경우에 그러면서 조금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의 보조를 맞추는 측면에서 아마도 속도 조절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뭐 연준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미국의 경제 지표를 받아봐야지 뭐 어떤 선택이라든지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시장의 관점에서 봤을 때 불확실성 해소를 좀 기대해 볼 법한 모멘텀은 관세 협상이 될 것 같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협상도 시작이 됐고 뭐 보니까 외신 보니까는 생각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더 급하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뭐 지금 미국이 다른 국가들과 관세 협상하는 상황들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가장 상대하기 쉬운 뭐 특히 뭐 미국 입장에서 소폭이나마 네. 무역 흑자를 보였던 영국이 이제 그죠. 그 협의가 됐는데 거기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10%는 기본 관세다. 그러니까 기본 관세 10%는 나머지 나라에도 영국조차도 10%는 깎아주지 않았으니 나머지 나라는 뭐 말할 게 있냐라는 관점에서 이제 10%는 기본값으로 보이고 있고요. 또 한 가지 긍정적인 측면은 품목별 관세는 지난번에 미국과 영국의 관세 협상에서 이제 제로로 만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품목별 관세는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거다. 정말 협상하기 나름일 것이다. 미국한테 우리가 어떤 조건, 선물을 주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반대급부로 얻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품목별로, 산업별로 굉장히 희비가 엇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세를 받는 품목도 있을 거고, 거기에서 일단은 예외가 되는 계속 관세를 맞는 그런 그렇죠. 품목도 있을 거고, 이래서 품목별로 굉장히 조금 어지러울 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전체적으로 포괄해서 봤을 때 미중 무역 전쟁이 지금 이제 2차례 협상이 진행됐지 않습니까? 네. 오늘 빠르면 이제 결과가 중간 발표가 나온다고 하는데 조금 이 관세율이 미중 관세율이 지금 미국의 언론 보도에서도 우리가 엿볼 수 있듯이 지금 145%에서 한 50% 내지 60%까지 낮아질 거는 같습니다. 궁극적으로 낮아질 거는 같은데 사실 5, 60%도 굉장히 높은 관세고 이게 과연 6천억 달러의 양국의 무역이 지속될 수 있는 관세냐. 지금 145%는 거의 무역을 못하는 이제 그런 관세고요. 예. 그런데 5, 60%도 굉장히 높은 관세라서 이것도 지금 결국에는 미국도 인플레이션 부담이 생길 거고 공급망 차질을 겪을 거고 중국도 사실은 그 정도의 관세율에서
수출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근데 지금은 이제 이런 불확실성이 아무튼 긍정적인 쪽으로 분명히 이전하는 과정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분명히 이런 그 1차적인 불확실성은 줄어든다. 네. 오늘 밤에 줄어들 수도 있고 또 이번 주에 줄어들 수도 있고 다 줄어드는 거는 오케이. 그거는 주식시장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호재인데 네. 문제는 줄어든들 이게 줄어드는데 한계가 있고 그리고 미국만 해도 5, 60% 나머지 나라는 생각보다 조금 길어지면 결국에는 하반기 평균 관세율이 굉장히 높게 유지가 될 거거든요. 미국 입장에서. 그렇다고 보면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은 조금 피할 수 없는 조금 팩트 아닌가, 악재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결국에는 2차 불확실성이 다가오고 있다. 1차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주식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겠지만 펀더멘탈한 2차 불확실성, 실물 경제 쪽에서 2차 불확실성이 지금 물 밑에서 계속 올라오고 있는 그래서 주가 상승의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조금 지나친 낙관론은 좀 우리가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말씀처럼 이 협상 그 자체만 본다면 사실 불확실성 해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세를 부과한다면 당연히 미국이 타격을 받을 테고 이에 따른 시장의 영향을 좀 잘 생각해보자라고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많은 국가들 간의 협상을 좀 다루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한국과의 이 협상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러스틱 상무장관이 좀 시간이 걸릴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조금 전체적인 프레임워크는 빨리 잡힐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어떤 일정으로 협상을 하고 대략적인 우리가 줄 거하고 또 받을 것에 대한 일정상의 합의라든지 아웃라인은 곧 나올 것 같은데 네. 문제는 그게 최종 타결되는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아마도 우리나라는 7월 8일 그 3개월 시한이 되는 7월 초까지는 어느 정도는 타협이 될 것 같은데 세부 사항은 아마도 하반기로 공이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7월 8일까지 좀 지켜봐야겠지만은 일단 세부적으로 시장에 진짜 경제에 미칠 영향은 사실 연말까지는 좀 불확실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나오는 뉴스들 함께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한진 이코노미스트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마켓 무버입니다. 전 세계 증시의 시선은 지금 미국과 주요국들의 무역 협상에 쏠려 있죠. 스위스에서 지난 주말 있었던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은요, 마라톤 협상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10시간이나 예상보다 시간을 오래 끌었습니다. 다른 국가들이 한 2시간 내에 끝났던 것과는 굉장히 대조적이었는데요. 그만큼 이번 협상이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스위스 회담의 성사 배경, 비하인드 스토리도 주목할 만했는데요. 로이터 통신에서는 최근 몇 주간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과 미국 행정부 간 접촉이 늘어난 가운데
미국 측에서는 트럼프와 시진핑 정상 간의 회담을 원했지만 중국 측에서는 실무진 협의를 먼저 하기를 원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중국의 협상단 대표로 중국의 경제 실세인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가 나선다라는 소식에 미국 측에서도 납득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주말의 협상에서는 일단 토요일에 스위스 유엔 대사관저에서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무려 10시간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이날은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지만요. 일요일에도 회담이 지속이 되면서 미국의 베센트 재무장관과 중국의 허리펑 부총리 모두 협상 이후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냈다라고 우호적인 발언을 내놨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12일 오전에 공동 성명이 발표된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온 상황입니다. 이를 두고 협상에 따른 여러 가지 시나리오도 외국계 IB에서는 제시하고 있는데요. JP 모건 체이스에는 관세 협상에 따른 시나리오를 4가지로 좀 나눴습니다. 가장 낮은 확률로는 협상이 결렬되면서 강대강으로 다시 치닫을 상황인데 확률이 높지는 않다고 봤고요. 가장 높은 확률로는 현상 유지를 꼽았습니다. 예의상 논의를 지속할 것으로 합의는 하겠지만 여러 가지 차이점들을 확인한다라는 소식이겠죠. 이렇게 된다고 해도 시장에서는 실망감에 1.5%가량 S&P 500 지수가 하락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또 상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비슷하게 가져가고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관세 인하 수치에 대한 언급이 있다면 시장에서는 1%가량 상승하면서 환호할 것으로 봤고요. 합리적인 해법을 도출해서 관세가 50% 미만으로 대폭 인하되게 된다고 해도 시장에서는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협상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올 헤드라인에 주목을 해봐야겠고요. 협상에 따른 결과가 우리 증시에는 어떤 힌트를 줄지도 함께 주시해보시죠. 마켓 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핫한 이슈와 종목들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모셨습니다. 지시인포의 박근호 이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이사님 모시고 시장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괜찮아요. 이제 2,600선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기관이 2,000억 원 넘게 현재 코스피 안에 사고 있고 코스닥도 강보합권 724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좀 반도체 쪽이 꽤나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 테마 쪽도 굉장히 강력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어떠한 이슈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까요? 지금 바로 주제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오늘 이 이야기 빼놓고는 할 얘기가 없을 것 같습니다. 대선 후보들이 이제 공약 발표를 시작을 했습니다. 주요 10대 공약이 전부 다 좀 공개가 됐는데 같은 부분도 있고요. 다른 부분도 있고 일단 전체적으로 공통적인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증권사에서는 지금 이 시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봤더니 지출이 많아질 거다. 네. 그래서 앞으로 코스닥 쪽에 조금 더 기대를 해볼 법하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박근호 이사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종목도 보고 계신 게 있는지 네. 궁금합니다. 일단 있으신가요? 종목이? 한 2개 정도 보고 있는데요. 좀 그거는, 하나는 좀 약간 짧고 하나는 좀 약간 길게 봐야 될 거를 좀 좋습니다. 간단히 네.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제 이 공약을 이제 정리를 해놓은 곳을 보시려면은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 공약 마당이라는 페이지 들어가면은 정당별 공약이랑 이제 후보적 공약이랑 약간 좀 다르거든요. 그 2개를 이제 들어가시면은 이제 후보별로 정당별로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 지금 새 후보라고 해도 되고 이제 두 후보라고 결국에 이제 두 후보로 접혀지겠죠. 이제 어느 분이라고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은 일단 좀 잠깐 살펴보면은 일단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제 단어가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이번 선거 때 특별히 나온 게 아니라 그 동안에 선거 때마다 나오는 어떤 공약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에서 반응이 아직은 좀 약간 뜨뜻미지근한 듯한 느낌도 있긴 합니다만은 이제 새 후보 혹은 두 정당 여야 정당 공통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공약의 단어를 좀 약간 압축을 해보면 일단은 복지 쪽은 일단 지금 민주당 쪽이 좀 강하고 그 다음에 김문수 후보는 일단은 친기업.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진석 후보는 좀 약간 어떤 경제적인 부분은 아직은 딱히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일단 주식으로 이거를 이제 좀 공약을 환산을 해서 연결될 수 있을 만한 공약을 좀 몇 개 추려 보면 딱 AI가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AI가 많이 나오는데 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이제 어떤 그 투자를 확대를 하겠다.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100조 원 규모의 펀드를 뭐 만들겠다. 뭐 사실 100조는 사실 엄청 큰 돈이에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의 거의 20%에 가까운 돈이고, 그다음에 뭐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을 불러들이는 리쇼링을 일단은 좀 활성화시키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주식시장이 가장 좀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은 지금 오늘은 이제 상한가가 있는 뭐 삼보산업이나 윌비스나 뭐 넥스트아이 이런 기업들 어떤 정책 쪽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볼 수도 있죠. 이제 일자리 관련주로 윌비스도 그렇죠. 하니까. 근데 이게 이제 그 이준석 후보 하버드 동문들이 공통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준석 후보가 이제 새로 어떤 좀 뉴페이스로 이제 후보로 올라왔으니까 시장에서 좀 약간 반응을 보이는 듯한 느낌이고요. 주택 쪽이 그동안에 사실 좀 많이 움직인 부분도 있긴 하죠. 근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재건축 관련돼서 좀 공약을 많이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10만 청년 주택 이제 뭐 공약 걸었는데, 사실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하겠다, 언제 하겠다 이런 것들은 뭐 당연하지만 아직 나오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아까 짧은 거 하나, 좀 길게 볼 수 있는 거 하나, 두 개를 좀 그게 준비했다고 궁금하네요. 말씀드렸었는데, 과거에 그 임플란트 연령대를 임플란트 이제 의료보험 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디오라는 기업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지금 이재명 후보 공약 중에 10대 공약에 들어가진 않았습니다만은 임플란트 보험 연령대를 지금 65세인가 그렇죠, 기본적으로. 근데 그걸 낮추겠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디오의 흐름이 다른 임플란트 관련주와는 좀 약간 다른데, 그럼 왜 디오만 다르게 움직이느냐? 일단 가장 싸고 어떤 이 의료보험 혜택을 가장 많이 보는 기업이 디오고, 그 다음에 겹치는 이제 미국 쪽 지금 트럼프와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의 공약 중에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민주당 쪽에서 이 원전 관련돼서 공약이 나오는 것은 좀 약간 좀 어색하긴 합니다만은 SMR 관련돼서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좀 세게 공약을 많이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AI와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AI 데이터 센터 그 전원 공급하기 위해서 SMR 많이 짓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 후보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AI를 키우기 위해서는 데이터 센터를 많이 만들어야 되고, 데이터 센터에 전원을 공급하려면 SMR이 답이다라고 해서 이제 SMR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그 전에 좀 약간 주말에 나온 얘기가 있죠.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제 원전 용량을 발전 용량을 4배까지 늘리는 행정 명령을 검토를 하고 있다. 이 두 개를 일단 종합을 해봤을 때 이제 공통 분모가 이제 원전 관련 기업이니까 미국 정책이랑 엮겠다. 그렇죠. 이제 두 개가 이제 같이 어떤 플러스 알파 시너지 효과를 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사실 원전이 굉장히 좀 약간 힘든 섹터긴 하죠. 이제 중간중간에 약간 예상치 못한 노이즈도 많이 나오긴 합니다만은 두산 에너빌리티는 LNG 발전 관련돼서도 이제 그 가스 터빈 관련돼서 굉장히 큰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 두 개를 좀 약간 뭐 공통 분모를 갖고 있는 기업을 찾는다라고 하면 두산 에너빌리티, 그 다음에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은 그 임플란트 의료보험 적용 나이가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디오가 가장 좀 실질적으로 실적에도 수혜를 많이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2014년도에 임플란트 보험 생기면서 디오가 엄청난 상승을 했거든요. 일단은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뭐 정해진 바는 없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시고, 오늘 너무 긴 이야기를 가지고 오셨네요. 먼 이야기. 네, 오늘 건설주 상승은 어떤 주택과의 공약 때문이 아니라 이제 워낙 흐름이 괜찮았으니까 그렇죠. 그거에 관련된 연장성상에서 좀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약이 꽤 많죠. 여러분들 요거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5월 18일 일요일 저녁 8시에 대순 후보 간의 공식 토론 일정이 가장 첫 번째로 잡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내용들이 논의가 되는지 잘 살펴보시고, 또 주식시장에는 어떻게 주가로 연결될지 함께 꼭 연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또 주목할 만한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신민영 앵커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마켓 무버입니다. 요즘 우리 시장에는 눈에 띄는 명확한 특징이 한 가지 있죠. 호실적을 기록한 기업들은 웃고 있는 반면에 실적이 부진한 기업들은 울상을 짓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장에서도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기업들 두 자릿수 대 급등세를 연출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넷마블과 SK케미칼이 그러했고요. 고려해양과 한국콜마의 주가 역시 어닝 서프라이즈 소식 속에 5에서 7%대로 상승 마감 지었습니다. 반면에 어닝 쇼크 기업들의 주가는 역시나 줄줄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편의점주를 중심으로 어닝 쇼크가 나왔는데요. GS 리테일과 BGF 리테일 4에서 8%대 하락 마감했고요. 덴티움 역시나 실적이 시장의 기대치를 밑돌면서 16% 가까이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월요일인 12일에도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실적주는 역시나 어닝 서프라이즈 관련주입니다. 현대백화점의 경우 시장의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 실적을 공개했고요. 오늘 장에서 신고가 다시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SK가스 역시 지난 금요일 장 마감 후에 호실적 발표했고요. 시간 외에서부터 주가 상승하며 월요일까지 상승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젠도 어닝 서프라이즈 소식에 긍정적인 흐름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어닝 쇼크를 기록한 태광의 경우에는 급락세 연출했고요. 셀트리온과 CJ 프레시웨이 역시 실적에 따라 주가가 하향 곡선을 그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편의점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전망이 더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한화투자증권에서는 GS 리테일에 대해서 포트폴리오 재정비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봤습니다. 투자 의견을 바이에서 홀드로 내려잡았고요. 목표 주가도 15,000원까지 끌어내렸습니다. 1분기 주력 사업부의 침체로 전년 대비 역성장했는데 1분기 영업이익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22.3% 감소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실적에서 가장 우려되는 요인 바로 편의점의 점포수인데요. 편의점의 점포수의 경우에는 1분기만 따로 봤을 때 폐점이 증가하면서 약 85점이나 순감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올해 회사 측에서 점포의 순증 목표 가이던스를 250에서 300개로 제시했는데요. 기존의 500, 600개에서 크게 하향된 수준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안정적인 실적 회복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봤고요. 실적 턴어라운드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기다려야 한다면서 현재는 1, 2위권, 상위권 경쟁사와의 간격이 더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도 우려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IBK 투자증권에서도 편의점 3사의 합산 매출 증감률 추이가 이렇게 급감했다라는 점에 주목하기도 했는데요. 편의점 업황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부진의 길을 겪고 있고 예상보다 더 빠르게 침체되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실적에 유난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요즘 편의점 업계의 실적 부진이 주가에 추가적으로 미칠 영향에 대비하면서 대응해 보셔야겠습니다.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핫한 기업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박근호 이사님께서 가지고 오신 기업은 JW 생명과학입니다. 이 기업은 기관의 수급이 연이어서 들어오고 있는데 4월부터 오늘까지 꾸준히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이 4월 10일에 이게 10,000원이었는데 지금 11,890원대까지 올라온 상황이고요. 기관 수급도 괜찮습니다. 다만 좀 길게 봤을 때는 주가가 많이 떨어진 상황이고 네. 이 기업을 오늘 움직임은 없어요. 근데 보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사실 2017년도, 8년도 그때 뭐 흔히 얘기하는 이제 오바마 케어를 이제 빗댄 문재인 케어 때 어떤 제약사들이 이제 대부분 고점 찍은 제약사들이 굉장히 좀 많죠. 그러고 나서 많이 흘러내려왔는데 실적만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물론 뭐 주식시장에서 실적이 좋고 주가가 따라간다라고 하면 사실 많은 부분들이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 해소가 될 텐데 사실 주가가 이제 실적을 못 따라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굉장히 주식이 어려운 건데 JW 생명과학 지금 현재 이제 실적으로 어떤 좀 증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한번 좀 준비를 했습니다. 간단히 어떤 기업이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병원에서 우리가 보통 뭐 링겔 이제 뭐 정확한 단어로는 수액을 만드는 기업인데요. JW 중해제약 이제 JW 이제 중해죠. 중해제약 같은 경우도 수액을 하긴 합니다만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수액이 거의 뭐 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올해 이제 작년에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았었는데 올해 1분기까지 좀 그게 연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에 맞춰서 이제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발표된 바로는 1분기 영업이익이 이제 104억으로 전년 대비해서 한 104억 24% 정도 증가를 했고요. 작년에 우리나라 이제 제약, 바이오 기업들, 바이오테크 기업들 전체 통틀어서 가장 많이 23년도 대비해서 어떤 영업이익이 증가한 기업 3개 순위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SK 바이오팜, 그다음에 퍼센트로 이제 삼성 바이오, 그다음에 JW 생명과 이렇게 3개가 꼽을 수가 있을 텐데 그게 이제 올해까지 연결이 될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어떤 것으로 지금 현재 뭐 수익이라는 게 사실 뭐 뻔한 제품이고 어떤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게 뭐 어떤 매출이 확 늘어나기 힘든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제품군 내에서 우리가 보통 기본 수익이랑 그다음에 뭐 어떤 특수 수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이 나눠지는데 지금 고마진 제품들 위주로 어떤 그 매출을 좀 많이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고마진 제품이 현재 70% 이상까지 올라갔고 특수 수익이 뭐냐 하면 보통 3챔버 수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병원 가서 아우 저 피곤한데 좀 영양제 좀 놔주세요 그러면은 이 수액이 위에가 이제 3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로 합쳐지면서 이제 몸 안으로 들어가는 수액이 있는데 바로 그게 이제 과거에는 독일이 제약사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었었는데 JW 생명과학이 2010년도 중반서부터 국내 기준으로 어떤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출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한 현재 전체 매출 대비해서 한 10% 정도 마크를 하고 있는데 조금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이제 경쟁자 라이벌 기업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HK 이노에 그다음에 대한약품 정도가 있는데 사실 뭐 JW 생명과학이 누구나 인정하는 이제 대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서 잠깐 앵커께서 짚어주신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제가 이제 JW 생명과학을 오늘 소개를 시켜드리는 큰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수급입니다. 일단 한번 좀 잠깐 좀 살펴보시면. 파란색 속에 이제 기관, 그다음에 빨간색 선의 외국인인데 앞서서 이제 기관만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 외국인들이 약간 좀 샀다 팔았다 하는 중간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은 기관과 더불어서 거래량이 지금 현재 많은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 기관도 사실 많은 양을 살 수도 없고 사지도 않습니다만은 계속적으로 들어온다라는 게 저는 나름대로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해 일단 그 고점이 4월달 중순 정도쯤에 잡혔던 11,500원 정도 부근인데 지금 그걸 넘어서서 12,000원. 어제 이제 올랐고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떨어진다라기보다는 그냥 좀 안 오르는, 그러니까 한 박자 좀 약간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거래량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부분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은 계속적으로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데 주가가 너무 못 올랐다. 사실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긴 합니다만은 최근 수급을 봤을 때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서 한번 JW 생명과학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실적 연속성도 있겠죠, 그렇다면? 네. 알겠습니다. JW 생명과학 사실 많은 분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졌던 기업이기도 한데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좀 저평가됐고 이에 반해서 수급도 괜찮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목해보자라고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업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 평가 정보인데 오늘은 좀 빠져요. 1.7% 하락세. 다만 이 기업도 수급이 괜찮습니다. 기관 수급이 연이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좀 주가가 좀 높네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게 이제 좀 가파르게 빨리 올라온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에만 보면은 이제 그 말씀이 이제 맞고요. 길게 봤을 때는 일단 지금 굉장히 저평가 구간이라고 보여지는 구간인데 나이스 평가 정보를 이제 뭐 재무제표를 보실 수 있는 분이나 최근에 이제 리포트를 찾아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2011년도서부터 지금까지 2022년도 정말 조금 빼고 한 번 빼고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5년 연속 지금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한 반토막 정도가 났어요. 좀 약간 왜 그럴까요?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실적이 꼭 그 주가를 부양시키는 부분은 아니라는 게 사실 그 주식하는 좀 어려운 부분인데 나이스 평가 정보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모르게 이제 생활하는 데 있어서 알게 모르게 많이 좀 접하는 그런 부분이죠. 우리가 흔히 어떤 뭐 은행 앱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토스 같은 이런 앱들을 통해서 우리가 내 신용점수 얼마지 했을 때 이제 2개가 나올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나이스 평가 정보가 하나가 이제 나오는데 지금 나이스 평가 정보가 앞으로 지금도 좋지만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과거에
대출을 받으면 만약에 뭐 A라는 은행 가서 혹은 뭐 앱으로 대출을 신청을 하면은 A라는 은행이 제 신용을 조회를 한단 말이에요. 그건 이제 나이스 평가 정보가 대행해 주는 건데 그건 이제 하나만 해주는 거죠. 근데 지금은 대출을 받으려면 뭐 적게는 10개, 많게는 몇십 개 은행을 한꺼번에 이제 대출의 어떤 금리들을 비교를 해주는 어떤 그런 부분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나이스 평가 정보 입장에서는 과거의 하나에서 지금은 어떤 한 개인이 대출이나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신용 평가를 할 때 굉장히 그 어떤 그 수수료 부분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부분이 가장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23년도서부터 최근에 일단 주가가 좀 오르거나 아니면 차분하게 오르는 기업들은 빠지지 않고 나오는 단어가 이제 주주환원이거든요. 일단 주주환원 같은 경우는 23년도서부터 배당 성향이 한 30% 정도 이상을 유지를 하고 있고 계속 하고 있는 건데 앞으로도 더 할 부분은 계속 할 부분은 무엇이냐면 매년 발행 주식수 1% 이상을 일단 매입을 해서 자사주 소각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이 가장 좀 약간 뭐 나이스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배당도 좋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배당주 좋죠. 그리고 일단 이런 기업들의 가장 큰 단점이 무엇이냐면 국내의 어떤 한정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게 그동안의 나이스 평가 정보를 시장에서 좀 평가하는 좀 단점 중에 하나였었는데 최근에 해외도 좀 진출을 하고 있어요. 이제 베트남도 진출을 했고 현재 베트남에서 이제 CB 라이선스 획득 추진 중이다라고 나왔는데 CB라는 것은 이제 개인 사업자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신용평가 같은 경우는 기업도 있고 개인도 있고 개인 사업자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일단 나이스 평가 정보에 플러스 알파 요인이 될 것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잠깐 간단하게 차트 이게 보도록 또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좀 경제 성장률 안 좋을 때, 네. 경기가 안 좋을 때 사실 잘 갈 수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 어떻게 네. 보세요? 네, 맞습니다. 그 신용평가 일거리가 좀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죠? 자, 일단은 2011년도서부터 제가 계속적으로 성장을 한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주가도 사실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는데 과연 이 고점에서 한 25,000원 부분이 어떤 뭐 고평가냐라고 했을 때 절대 뭐 실적만 보면 그렇지 않고요. 주가도 한 50% 정도 조정을 받고 최근에 좀 러프하게 반등 중인 상황인데 기관 수급은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데 반대로 이제 외국인 수급이 반대로 좀 현재까지는 아직 매수 쪽으로 전환은 안 돼 있기 때문에 일단 관심 종목에 좀 리스트업 해 놓으시고 외국인 기관 수급 계속되고 외국인 수급 매수 쪽으로 전환이 된다라고 하면 시장에서 좀 약간 뭐 차분하게 좀 길게 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나이스 평가 정보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박근호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마감 전략 세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이천 PB센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영훈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오늘 시장 마감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코스피가 2,600선도 터치가 나왔습니다. 오늘 마감 상황 분석 전해주시죠. 네, 뭐 오늘 시장 일단은 뭐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가 좀 큰 폭으로 상승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오늘 새벽이죠. 뭐 미국과 중국 간의 협상 가능성이 부각이 되면서 미국 선물이 상승 전환을 했고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 시장도 상승세로 좀 전환되는 모습들을 강하게 좀 보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장중한 때는 2,600선을 좀 터치하는 모습이었고 종가 부분에서는 2,600선 돌파가 아직 나오진 않은 상황이지만 원달러 환율의 안정과 더불어서 외국인들이 코스피 코스닥 선물 시장에서 전체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점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현물 시장에서의 강한 매수세
문제라고는 아직은 좀 단정 짓기는 어렵고 하고요. 특히나 선물 시장에서 역시 이제 미결제량 증가분이 크지 않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상방이 더 강하게 열릴지에 대한 여부들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협상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밤에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정확하게 나와준다라면 시장에는 좀 긍정적으로 좀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좀 하나오션을 비롯한 조선업종과 방산주 금폭으로 좀 하락한 반면에 정책주들의 순환매가 좀 이루어졌다라는 점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전히 좀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쪽이 좀 더 탄력적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또 정책 쪽으로 그리고 정치 테마주도 강력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을 잘 이용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오늘 보시는 기업 있으실까요? 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특수건설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특수건설은 정책적인 모멘텀을 좀 받고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철도나 지하 횡단 구조물을 시공하는 업체라고 좀 볼 수 있을 텐데요. 최근 DLNC와 더불어서 경기 지역 대형 전력구 TBM 공사를 수주했다라는 소식들과 더불어서 좀 강하게 상승해주는 모습들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의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라는 소식들도 전해지지만 정책적인 모멘텀으로서 대선 주자들의 도시철도 지하와 관련해서 고속도로 지하와 관련된 이슈가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볼 수 있겠고요. 이로 인해서 외국인들 수급들이 강하게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봉상으로는 좀 상승이 나왔지만 주봉상으로는 여전히 좀 저렴한 가격에 실적이 좀 뒷받침되는 정책주라고 본다라면 좀 관심 있게 볼 만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책도 엮여있고 수급도 괜찮고 실적도 좋은 특수건설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듣고 왔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감 약 5분가량 남겨놓고 있습니다. 마감의 기술로 바로 들어갈게요. 오늘은 월요일 유니베스트 투자자문 최영지 PB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상승 마감 기대되고 있습니다. 오늘 대형주 위주로 탄력 좋았는데 시장 어떻게 분석해 보셨을까요? 네, 아무래도 주말 동안에 빅 이슈가 있었죠.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네. 이슈가 있었습니다. 아마 오늘 하루 종일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짚고서 그리고 제 관점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미국하고 중국하고 처음으로 이렇게 무역 협상을 진행을 했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최대 145% 고율 관세를 부과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에 따라서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고 미국에 대해서 125%까지 보복 관세를 적용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협상이 진행이 될 걸로 보입니다. 아직까지 명확한 부분들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오늘 밤 사이에 발표가 될 걸로 보이고요. 현재 관점에서는 외신에 따르면은 미국이 50%대로 관세를 인하할 가능성을 언급을 했었죠.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그건 아니고 전날 관세율이 한 80% 정도가 적절하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불확실성과 우려감 그리고 기대감이 공존하는 가운데 미국이 이렇게 중국 쪽에 관세를 높게 부과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역 적자가 있겠죠. 현재 무역 적자가 1조 2천억 달러 정도인데요. 이렇게 무역 적자가 큰 이유는 수입이 수출보다 많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손해를 본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가운데 협상에 대해서 진전이 되려면은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한 가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바로 펜타닐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현재 중국산 펜타닐이 멕시코와 캐나다로 퍼지게 되면서 그게 미국 쪽으로 유입이 됐죠. 그러면서 미국 전반에 펜타닐과 관련된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미국 측에서는 중국이 이 펜타닐과 관련된 수출 규제를 내놓길 바라고 있는 상황인데요. 안 그래도 과거 사례를 보니까 2019년에 중국이 펜타닐과 관련된 모든 약품에 대해서 규제를 내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협상에 있어서 펜타닐과 관련된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된다면은 관세와 관련된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이렇게 규제뿐만 아니라 펜타닐과 관련된 불법 거래 단속이라던가 그리고 중간 물질도 단속이 강화가 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글로벌 국가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이번에 만약에 무역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이 됐을 경우에
경우에는 우리나라 입장에선 두 가지 측면으로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아무래도 수출과 관련된 문제겠죠.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 쪽의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특히나 중간재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중국 쪽에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뭐 반도체 부품, 자동차 부품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번에 미중 갈등이 완화가 되면은 그런 수출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씩 해소가 될 걸로 보이고 두 번째로 긍정적인 측면을 말씀을 드리자면 그동안의 미중 갈등이 가장 컸었잖아요.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만약에 미중 이 무역 협상이 조금씩 원활하게 진행이 된다면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그런 관세율 조율에 대한 것들도 좀 원활하게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가 되는 무역 협상에 집중을 하면서 전략에 대한 것들과 포트폴리오 섹터 변경에 대한 부분들도 고려하시면서 바라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에 나올 것으로 보이는 구체적인 협상 결과 내용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그래도 이러한 협상 결과 긍정적일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양대지수 상승 마감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0.9%대 오름세 유지해주면서 2,600선에 걸치면서 마감 기다리고 있고요. 전일 대비 23포인트가량 끌어올렸습니다. 2,601포인트까지 터치하는 모습 방금 확인이 됐고 오늘 장중 내내 상승권에서 움직여줬습니다. 코스닥은 상승과 하락을 좀 반복하다가 오후장 들어서는 그래도 상승권에서 계속 움직이는 모습 나타났고요. 0.3% 강보합권 725포인트에서 마감 기다립니다. 코스피 200도 1%대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에서는 수급주체 기관이 움직여줬습니다. 2,500억 원의 매수 우위 확인이 됐고요. 반면 개인은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3,000억 원 이상 덜어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 우위 확인이 됐고요. 개인은 672억 원의 매도 우위였습니다.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네, 5월 12일 월요일장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장인데 양 시장이 모두 다 탄력을 받았습니다. 물론 코스닥 지수는 사실 보합권에 머물긴 했지만요. 코스피 지수 자체가 2,600선 터치가 나왔습니다.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기업이죠. 삼성전자가 오늘 시장에서 막판에 주가 탄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5% 이상의 강세 탄력을 받아갔는데요. 반도체 업종 자체가 크게 탄력을 받으면서 오늘 코스피 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 흐름이 나온 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마감 지수는 어떻게 형성됐을까요? 보시다시피 오늘 2,600선 위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1% 이상 강세 탄력 보여줬습니다. 확실히 후반으로 갈수록 강세 탄력을 아주 강하게 가져가는 장이었고요. 2,607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다만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은 1,400원대 아래에서 머물다가 결국에는 막판에는 1,400원대 위에서 거래 마감한 모습 함께 확인하실 수 있고 오늘 코스닥은 강보합권 725선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 2,600선 위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는데 아마 중요한 건 내일이 될 것 같습니다. 이 2,600선이 저항선이 될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뚫고 다시 한번 올라갈 것이냐 이것을 함께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 1위권부터 5위권까지는 어땠을까요? 이어서 만나보시죠. 네, 보시다시피 삼성전자의 탄력이 오늘 굉장히 좋았습니다. 5% 이상의 강세 탄력 나왔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쪽으로 아주 강력하게 들어왔습니다. 보시다시피 삼성전자가 57,600원대까지 올라갔네요. 최근에 두 달간의 고점이 62,000원대였습니다. 삼성전자 주가 탄력 오늘 시장에서 아주 강력하게 받아갔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5% 넘게 상승하면서 195,0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20만 원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IT 투톱 기업들이 2에서 5% 이상 강세 탄력을 나타내면서 오늘 코스닥 내에서도 관련 기업들이 상승 탄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SK하이닉스와 관련해서는 한미반도체 같은 기업들이 오늘 거의 10% 가깝게 강세 탄력을 보이기도 했고요. LG엔솔 오늘 1% 상승, 현대차가 3% 이상 강세 탄력 보이면서 195,800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완성차 쪽으로도 오늘 시장에서 아주 강력한 상승이 나온 부분이 눈에 띄고요. 반면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4.7% 넘게
빠지면서 99만 원대까지 내려가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게 미국과의 이 협상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에서의 약값을 내리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주 강력한 어조로 발표를 했는데 이에 따라서 오늘 시장에서 제약바이오 안에서 기업들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어서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오늘 방산주가 좀 아쉽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보시다시피 우선주 제외하고는 6위권까지 빠졌고 우선주 합쳐서는 7위권까지 빠진 모습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시가총액 5위권까지 올라오기도 했는데 5위권을 그대로 유지하지는 못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방산주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이 좀 부진했고 HD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좀 전반적으로 부진했습니다. 2% 이상 하락하면서 40만 4천 원대. 방산주와 조선주가 지난주까지는 주인공이었지만 오늘은 아닙니다. 기아는 3% 넘게 강세 탄력 나왔습니다. 완성차 쪽으로 오늘 시장에서 아주 강력한 탄력이 나왔고요. KB금융도 강보합권 유지를 했습니다. 이어서 11위권부터 15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11위권부터 15위권까지 셀트리온이 3.9% 이상 하락세, 15만 원대에서 종가를 형성했고 네이버 약보합권, 신한제주가 2% 가깝게 상승, 현대모비스도 2% 이상 강세 탄력 보여줬고요. 하나오션도 주가 좀 아쉽습니다. 4% 이상 빠지면서 방산과 조선 오늘 전반 좀 빠진 모습, 대표주들도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쪽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 에코프로 계열사도 오늘 외국인 기관 수급 들어오면서 강력한 탄력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에코프로 BM 4.6% 이상 상승, 알테오젠 HLB 제약바이오 쪽은 1에서 2% 넘게 빠졌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0.7% 상승세 27만 4천 원대에서 종가 형성했고요. 1위권부터 5위권 가운데선 에코프로 BM이 그나마 유의미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 전기차 관련 기업들, 완성차 기업들 상승 탄력을 아주 강하게 가져간 가운데 지난주에 좀 크게 빠졌던 펩트론이 오늘 시장에서 반발 매수세가 강력하게 유입됐습니다. 2.8% 넘게 상승하면서 17만 원대 다시 한번 회복한 모습 보여줬고요. 반면에 휴젤과 클래시스 보시다시피 지난주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기업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시다시피 주가가 좀 빠르게 내려왔습니다. 그만큼 최근 들어서 코스닥 쪽의 분위기가 빠르게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 휴젤 4%, 클래시스 8% 이상 빠졌고요. 파마리서치 0.8% 넘게 하락세, 리가켄바이오 1.9% 넘게 빠지면서 9만 7천 원대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스피 코스닥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코스피 2600선 돌파하면서 마감해 줬습니다. 지난 3월 27일 이후 46일 만에 2600선 위에서 마감한 건데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 그래도 진전되고 있다라는 기대감이 이렇게도 시장을 그래도 올려줬습니다. 지난 트럼프 정부 1기 때를 좀 비교해서 기억을 더듬어 보자면 이번에는 정말 빠르게 그래도 협상 테이블에서 만난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 이렇게 환호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의 시장의 에너지 더욱더 중요해 보이는데요. 최영지 PB와 함께 이어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어떤 포인트에 좀 주목을 해봐야겠습니까? 네, 요즘에 아무래도 테마나 재료에 따라서 시장 변동성이 큰 만큼 이런 부분에 신경 쓰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이런 일정들 그리고 이슈들 자체는 경제 전반에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하자면 경제 지표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번 주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4일에 고용 동향이 발표가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올해 들어서 1월에서 3월까지 취업자 수가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1월에는 13만 명, 2월에도 13만 명, 3월에는 20만 명이 증가를 했는데요. 네. 그런데 이렇게 증가세를 보인 가장 큰 원인은 정부 주도 하에 일자리인 공공행정업을 중심으로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이 안에 세부적인 내용을 보자면 건설업을 중심으로는 사실 정말 급감을 하게 되면서 역대 최대의 감소폭을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전년 대비 18만 5천 명 감소를 하게 되면서
나오면서 역대 최대 감소폭을 기록을 했고요. 건설업 취업자 수는 작년 5월부터 11개월 연속으로 계속해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건설업에 주목을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건설업이 GDP의 약 15%를 차지하기 때문인데요. 그런 만큼 건설 업황과 건설 취업자 수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경제 지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만약에 건설업이 취업자 수가 급감을 할 경우에는 사실 경기 전반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만큼 정부 쪽에서 인프라 투자를 감소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만큼 또 건설 프로젝트도 많이 감소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워낙 건설업종 자체가 노동 집약적인 산업인 만큼 취업자 수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고 특히나 40대에서 50대 취업자 수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업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에 14일에 발표가 되는 4월 고용 동향을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만큼 또 건설 업황과 관련된 취업자 수도 꼼꼼하게 따져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미국에서 주요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요.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물가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관세 부과 이후에 추가적으로 물가 상승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인데요. 이번에 13일에 발표가 되는 이제 미국의 CPI 지수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FOMC 회의 이후에 파월 의장이 실업률과 함께 물가가 같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다라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번에 CPI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CPI와 더불어서 가장 같이 꼼꼼하게 따져봐야 될 게 15일에 발표가 되는 4월의 소매 판매입니다. 미국 GDP에 있어서 70%가 소비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소비 중에서 30%가 소매 판매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소매 판매 지수도 굉장히 중요한데 만약에 물가가 상승하는데 소매 판매가 감소를 하게 된다면은 고물가와 함께 경기 침체가 같이 오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까지 커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상황에서 무역 협정이 진행이 되고 있고 포트폴리오에 어떤 섹터를 편입을 해야 될지 정말 고민이 많이 되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어요. 저 또한 기존의 수출 의존도가 높은 자동차라던가 반도체 산업군들을 포트폴리오에 넣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굉장히 고려하는 입장인데 이번에 발표가 되는 이 물가 지수와 소매 판매 지수가 그만큼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시면서 이번에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좀 갈아엎는 식으로 하는 전략이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어떠한 섹터를 넣어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지금 관점에서는 자동차는 조금은 접근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는 물가 상승이 이루어졌을 때는 조금은 비중을 크게 담지는 않고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물가지수나 경제지표 발표에 따라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이번 주에 발표되는 경제지표에 일단은 주목을 하는 게 가장 먼저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 이제 중요한 경제 지표 많이 나오기 때문에 특히 미국 쪽에서 나오는 지표들 꼼꼼하게 확인하고 포트폴리오 재편을 고민해보자라는 의견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종목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종목으로 압축을 좀 해본다면 시초가 공략주로 볼만한 종목, 어떤 종목을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경제 상황이 어려운 만큼 요즘 들어서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 위주로 수급이 붙어주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호실적이 나온 SK케미칼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아무래도 화학 업황 자체가 작년에 워낙 많이 부진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화학 관련된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바닥권에 있는 기업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SK케미칼이 최근에 호실적 소식이 들려오게 되면서 바닥권에서 점차 올라가는 추세로 전환이 되는 구간대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SK케미칼 간단하게 사업과 기업 설명을 드리자면 화학이라던가 생명과학과 관련된 전문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친환경 소재라던가 의약품, 백신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매출 비중을 봤을 때 친환경 소재에 있어서 77% 정도 가장 크게 비중 차지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의약품은 23%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SK케미칼이 호실적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번에 1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작년에 화학 업황이 워낙 안 좋았던 만큼 영업이익이 적자를 기록을 했다가 이번에 영업이익이 243억 원을 기록하게 되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매출액 또한 급증을 했는데요. 전년 대비 40%나 급증을 하게 되면서 5,366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개선이 됐던 원인은 주력 제품이 코폴리에스터 때문인데요. 열 가소성 플라스틱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시장이 확대함에 따라서 실적 또한 같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개선이 됐다는 거는 아무래도 운영 개선 또한 성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익성과 더불어서 성장성까지 같이 갖춰진 기업이어서 SK케미칼을 저도 주목을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사업성 또한 계속해서 구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폐플라스틱과 관련해서 리사이클 이노베이션 센터를 구축을 했습니다. 요즘에 아무래도 뭐 ESG 경영이라던가 친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따지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SK케미칼은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노력을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울산 공장 쪽에 해중합 기반의 리사이클 복합 시설을 만들어서 내년을 기준으로 해서 가동 목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에 50톤 규모를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 기존에 재활용이 굉장히 어려웠던 섬유라던가 필름, 자동차 부품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저품질 플라스틱까지 활용 가능하게 만든 공장을 구축을 할 걸로 보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계속 ESG 경영도 강화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만큼 기대가 커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ESG 경영을 강화하는 기업들은 특히나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매력도가 높습니다. 외국인 수급에 있어서도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마지막 투자 포인트 말씀을 드리자면 의약품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통증 치료제와 관련해서 포트폴리오를 현재 시점에서는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의 SK케미칼 주력 제품을 말씀을 드리자면 조인스라고 해서 골관절염 치료제가 있고요. 그리고 울트라셋이라고 해서 복합 진통제가 있는데 이와 더불어서 글로벌 제약사 비아트리스와 함께 리리카라던가 뉴론틴 그리고 세레브릭스 이 3종에 대해서 국내 유통과 판매를 허가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계약이 체결됨에 따라서 조금 더 포트폴리오가 강화될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올 초 같은 경우에는 제일헬스사이언스와 함께 공동 판매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제일헬스사이언스의 경우 현재 국내에서 약국 유통망이 굉장히 활발하고 다각화된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 만큼 포트폴리오 구축에 있어서 긍정적이게 작용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세 가지 투자 포인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 SK케미칼 장중에 좀 변동성이 크더라고요. 저도 이제 방송하기 전에 분봉으로 보면서 변동성 부분들을 많이 확인했는데 변동성이 큰 만큼 저는 이런 시점에서 골든크로스가 발생을 해서 더 추세가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보자면 작년에 이렇게 쌍바닥 패턴을 만들면서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구간대가 나왔어요. 하지만 거래량이 아쉬웠고 위에 있는 중장기 이동평균선이 121선 기준에서 저항을 받으면서 다시 밀려났습니다. 역배열 차트에서 지속이 되다가 최근에 호실적 기록으로 인해서 거래량이 급증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5일선이 121선을 돌파를 하면서 골든크로스가 발생을 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위에 매물대가 길게 쌓여있기 때문에 오늘 약간의 저항을 받으면서 마감을 했는데 이 구간까지 소화를 해낸다면은 그 다음 때 구간은 제가 주봉상으로 확인을 해봤는데요. 주봉상으로 봤을 때 캔들의 접점이 가장 많이 받은 구간대라고 한다면은 55,700원 구간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차적인 목표가로 55,700원을 잡고서 바라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손절가의 경우 전저점을 기준으로 봐야 될지 저도 고민을 많이 하다가 주봉상으로 봤을 때 지지를 많이 받았던 캔들들을 이어봤습니다. 그 구간대라고 한다면은 46,600원 구간대인데요. 이 구간대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반등이 나왔던 구간대가 작년에 특히나 많이 나와줬습니다. 그만큼 이 구간이 강한 지지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아서 이 구간을 손절가로 잡아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작년에 화학 업황이 안 좋았는데 1분기 실적이 좋게 나왔
나올 경우에는 그 다음에 2분기 실적의 기대감도 커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SK케미칼의 경우에는 저는 단기적인 접근보다는 중기적인 관점에서 2분기에서 3분기까지 끌고 가는 방향이 어떨까라고 바라보고 있어요. 만약에 이번에 제시해드렸던 목표가를 돌파할 경우에는 향후에 어떻게 전략을 짜 나가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이런 부분들 전략적으로 참고를 해서 좀 투자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그렇고 요즘 시장은 실적 민감도가 부쩍 올라간 모습입니다. 실적 희비가 명확하게 갈리는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 역시나 피비님도 실적 좋은 기업 골라주셨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 앞으로 외국인 수급 유입 가능성도 높다라는 점 강조해 주셨고요. SK케미칼 최근 외국인과 기관 수급에서도 동반 매수 흐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목표가 55,700원까지 대응해 보시죠.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들을게요.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처방약과 의약품 가격을 최대 80%까지 낮추는 행정명령에 12일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는 1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내일 오전 9시 백악관에서 우리 역사상 가장 중대한 행정명령 중 하나에 서명할 것이라며 처방약 가격이 거의 즉시 30%에서 80%까지 인하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장 유리한 국가 정책을 도입해 미국은 세계 어느 나라든 가장 낮은 가격을 지불하는 국가와 같은 금액만 지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미국인들만이 제약회사의 연구개발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해왔다며 이번 조치는 미국 시민들의 의료비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연방정부의 지출 역시 수조 달러를 절감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로이터는 이번 조치는 백악관과 거대 제약업계 간의 정면 충돌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 더 유용한 정보와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